대표적인 미국 방산 회사인 제네럴 아토믹스와 보잉이 레이저 무기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제네럴 아토믹스의 제너럴 어토믹스 일렉트로매그네틱 시스템즈이 개발한 100에서 250kW급 하이 에너지 레이저 이동식 레이저 시스템의 보잉이 협력하는 형태로 제네럴 아토믹 측이 스케일러블 디스트리뷰티드 게인 레이저 기술 HELRI 아이언 배터리 시스템 통합 열 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보잉이 표적 획득, 추적 및 조준 액퀴지션, 트래킹 앤드 포인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시스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열관리 측 냉각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기라도 에너지 전환 시에는 반드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50에서 70% 정도 효율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나머지 30에서 50%가 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에서 250kW급 레이저 무기를 만들면 상당한 열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적절히 처리할 냉각 시스템이 없다면 레이저 무기가 파괴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실전 배치된 레이저 파괴 시스템은 대개 50kW급 이하의 저출력 레이저로 드론이나 작은 미사일, 포탄, 지뢰 등을 파괴할 수 있으나 항공기나 대형 미사일, 폭탄 등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낮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미 공군의 첫 레이저 공격 무기는 항공기가 아닌 지뢰 제거 차량입니다. 출력은 3kW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250kW까지 출력을 높여도 전투기를 파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목표는 미사일 방어입니다. 과거 영화나 만화에서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모든 물체를 파괴하는 살인 광선처럼 묘사되었지만 사실 상용화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런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투기나 탱크를 파괴할 만큼 출력을 높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지만 발열을 컨트롤하는 것 역시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한 출력을 뒷받침해줄 배터리 시스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구운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2023년까지 개발 880억 원 투자에 개발 마친 후 적성국 전투기 정찰위성까지 요격 가능하게 성능 높이기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과 같은 테러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드론을 잡는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오는 2023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또 2023년 이후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출력을 강화해 전투기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적성국 정찰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저 무기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선을 표적에 직접 쏴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다. 수킬로미터 범위 내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별도의 단 없이 전력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주식회사 한화가 시제품 개발 업체로 참여한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레이저빔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연구해왔다.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정지 상태 소형 미사일의 표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는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을 도입해 전투기와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러 선진국은 이미 드론 킬러 레이저 무기들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미국의 아담은 10kW,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20kW, 독일의 헬 이펙터는 20에서 3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를 각각 사용한다.
이 레이저 무기들은 모두 1에서 2km의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처음 발명된 화약무기는 중세 말기부터 현재까지 700년 넘게 전쟁터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화약무기는 새로운 강자에게 그 자리를 서서히 내주고 있다. 이제 레이저 무기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증폭한 빛을 초점에 모아 목표물을 태우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이저 무기의 최대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1회 발사 비용은 700원 안팎이다. 또 적을 소리 없이 공격해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으며 탄환이 필요 없어 전기만 공급되면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소련이었다. 소련은 1984년 해군 함정에서 레이저포를 쏘아 지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나 당장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진 못했다. 목표물을 파괴할 정도의 고에너지 레이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리에서 포탄이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100k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1MW 이상의 출력이 필요하다. 즉 높은 출력의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 공급 장치를 소형화하는 게 기술적 난제였다. 그러나 최근 미 일군의 우주 미사일 방어사령부는 대형 전술 트럭에 탑재한 60kW급 레이저 무기 시험을 통해 1.6km 떨어진 트럭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60kW급은 대형 트론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전력 공급 장치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 차량이나 항공기에만 실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방부는 2020년을 목표로 F-35 스텔스 전투기에 150kW급 레이저건을 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레이저건으로 공중전을 벌이는 장면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레이저 무기에도 단점은 있다. 빛은 직진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평선 너머의 적을 레이저 무기로 타격할 수 없다. 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습한 날에는 세기가 약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일건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레일건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레일건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 때부터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로 연구에 착수했다. 레일건은 전자기 유도로 발사체를 가속시킨 뒤 발사하는 무기다. 원리는 이렇다. 두 줄의 금속 레일에 전류를 흘려 보내면 자기장이 생성된다. 레일 위에 올려진 발사체는 자기장의 힘을 받아 앞쪽으로 날아가려는 힘이 발생한다. 이때 엄청난 가속도로 날아가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적을 파괴할 수 있다. 이 레일건은 시험 발사에서 마하 6의 속도로 발사체를 날려보내 160km 떨어진 콘크리트 벽을 관통시켰다. 미 해군은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레일건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레일건이 위력을 320km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와 위력을 늘리는 연구도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도 레이저 무기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수송기 및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고 있고,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20kW 레이저 내 줄기를 80kW 레이저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라인메탈의 레이저 무기는 500m 떨어진 드론을 격추시켰다. 한국군의 미래 근거리 방어용 레이저 무기. 근거리 방어 체계는 상당히 넓은 범주의 무기 체계이다. 이미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골키퍼, 펠럼스 등 CIWS와 아이언돔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최근 다양한 항공 플랫폼 등이 채용되고 있는 DIRCM과 같이 적대공 미사일의 센서를 무력화하여 플랫폼 자체를 방어하는 체계 또한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군의 K-2 전차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KAPS와 이스라엘의 트로피와 같이 기갑 차량을 근접 방어하기 위한 능동 방어체계 또한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로부터 전투기, 전차, 구축함 등의 플랫폼을 방어하기 위해 근거리 방어 체계 개발과 통합에 대인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여기서 시장성을 감지한 엘빗 시스템즈 등이 한국의 신뮤직, J뮤직과 같은 자사의 DIRCM 등을 판촉한 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근거리 방어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인 정찰기와 세매 등의 정보 자산을 동원하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여 이들을 경멸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역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북한의 장사정포의 포격을 전면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시설을 낙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실행과 같은 근접방어체계 전력화는 대화력전 능력 구축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폭 무인기 등 소형 무인기는 작은 크기로 인하여 RCS가 작고 낮은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형 자폭 무인기 등이 방공체계에 노출되지 않고 중요 시설 근처까지 접근할 경우를 대비한 근접방호 체계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소형 UAV 침투가 인지된 이후부터 소형 침투 비행 표적을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한 일련의 탐지, 요격 체계에 대인 관심이 매우 높아진 바 있다. 특히 고에너지 요격 체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개 시연 영상을 보면 표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UAV의 취약점의 레이저를 집중 조사하여 파괴하는 것이 동요격 체계 운용의 요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미국과 이스라엘,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소형 UAV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한 후 레이저 요격 무기의 핵심 보고 성능 요소 중 하나인 출력을 10kW에서 50kW로 설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형 무인기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력화 방법을 강구하여 교전 방법과 그에 따른 레이저 요격 무기 요구 성능을 도출한 바 있다. 고에너지 무기, 즉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도 무기와 달리 표적까지 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획득된 표적을 조준한 후 수초 이내에 표적 파괴와 재발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표적 획득에서 표적 파괴에 이르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대응 가능한 표적이 많아서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 또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이다. 정밀한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레이저 무기가 갖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레이더 등에서 사용하는 RF의 주파수는 GHz 단위로 표기되는데 레이저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THz 단위로 표시되어야 할 정도로 주파수가 매우 크다. 주파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심지어 작은 크기의 안테나로도 매우 좁고 지향성이 강한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빈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수 km 바깥에서 10cm 이내의 초소형 표적을 정밀 조준, 타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의 취약점 에너지 집중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정밀한 각도 분해능으로 표적의 움직임을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동 표적 요격에 유리하다. 레이저 무기의 우수한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은 레이저 무기 특유의 짧은 교전 주기에 기인한다. 고가의 탄을 대량으로 확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획득,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유도 무기는 발사된 후 이를 표적의 기동에 맞추어 유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지만 레이저는 표적을 획득, 추적, 조준하기 위한 알고리즘 정도만을 필요로 한다는 점 또한 레이저 무기가 보다 경제적인 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다만 레이저의 특성상 장거리 교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레이저가 유도탄 등을 대체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으며 IR과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서 물 분자 등에 의한 감소율이 높은 주파수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레이저를 미사일과 같이 장거리 표적 요격, 무력화 용도로 사용하려면 비현실적으로 큰 안테나와 대출력, 높은 전력 소요가 요구된다.